그 스테이트를 보시면 이더리움 자료 구조 중에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뒤쪽에 준비했는데 사실은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흐름상 스테인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카운트. 요거만 이해해도 이제 결국 모든 뒤쪽의 논의는 뭐냐면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국 이 논의예요. 어떻게 하면 밸리드한 상태로 이 스테이트를 넘어가게 할 것인가. 그럼 밸리드하다는 건 뭔가. 이 밸리드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 어떤 종류의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한가. 그게 프루프 오브 워크인가. 혹은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인가. 아니면 뭐 포스, 디포스 종류로 해서 뭐 소수의 노드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사이에 뭐 BFT 같은 이런 기술들 있죠.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전체의 뭐 절반 혹은 3분의 2 이상 동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방식 아니면 비트코인의 UTXO 사실 두 개가 다예요. 거의 두 개가 다라고 보시면 되고 퀀텀 있죠, 퀀텀. 퀀텀 들어보셨나요? 이 비트코인 짝퉁이에요. 아, 이더리움 짝퉁. 뭐 그래도 씁니다. 되게 창피할 정도로. 뭐 어찌됐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을 이해하면 뭐 튜링 완전한 블록체인의 한 7, 80%는 이해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다른 블록체인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이퍼레저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는데 하이퍼레저도 내부에 버로우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버로우라는 프로젝트를 보면 상태 변화 규칙을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쓰죠. EVM을 쓰죠. 그냥 이더리움으로 대동 단결. 이오스는 좀 다릅니다. 이오스 구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오스는 그 스팀의 일종의 스팀 레거시를 활용했죠. 그래서 그 코드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댄라림은 혼자밖에 없어요. 이오스를 리딩했던. 네.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철학 차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스테이트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테이트의 식별은 어드레스로 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스테이트 시그마는 논스, 밸런스, 스토리지, 루트, 코드 해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고 이게 이렇게 개념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실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GitHub 레포지토리는 파이 이더리움이죠. 요즘엔 안 씁니다. 이 클라이언트들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 클라이언트들 요즘엔 안 쓰고 파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많이 안 쓰는데 이거는 비탈릭이 직접 짰어요. 전체 코드를 직접 짜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 테스트나 이런 것들 동작을 안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개념들을 파이썬 코드가 쉽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해하고 지켜보기 좋은데 어카운트 클래스가 딱 보이죠, 눈에. 안쪽에 관리하는 상태들을 볼까요? 어드레스 식별자 뜨죠. 생성자도 딱 넣고 있잖아요. 스토리지랑 뭐 스토리지 캐시 트라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토리지 있죠, 어찌됐건. 밸런스 보이죠. 논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 캐시 트라이박 요게 나오죠? 이게 이 제 장표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식들은 그냥 수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쉽죠? 근데 개발 영역에서는 동작한다, 안 한다,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장표에 적어 놓은 수식들은 동작하는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실용적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발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버튼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되게 쉬운 요청 같지만 밑에 이만큼 작업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제 그 코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고 언어마다 조금씩 구현은 좀 다를 수 있죠. 여기선 클래스로 관리하지만 뭐 저기선 다른 자료 구조를 쓸 수도 있고요. 자바에선 다른 구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뭐 최적화하는 거는 뭐 각 클라이언트마다 조금씩 다른 거고 그 패러티 테크놀로지 패러티 노드가 고이더리움 노드 말고 패러티 노드가 시장의 50%를 점유할 수 있었던 그 힘 중 하나는 뭐였냐면 그 코어를 짤 때 패러티 노드가 좀 멀티스레드 지향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굴의 효율이 조금 더 높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 7,000개 중에 절반 이상은 패러티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걸 계속 쫓아가야죠. 그리고 왜 노드를 계속 먹으려고 할까요? 이렇게 전체 노드 중에.
그럼 각 클라이언트마다 독특한 기능을 하나씩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비즈 모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다른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꽂아 넣으면은 페러티 노드를 쓰는 사람은 그 서비스 혹은 그 기능을 이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고이더링 노드보다는. 그래서 페러티 테크놀로지 팀의 생각은 포카닷이라는 프로젝트, 체인 연결하는 포카닷이라는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서 페러티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먹자. 걔네 계획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멀티시그 해킹 때문에 페러티 테크놀로지 회사의 재산이 좀 많이 날아갔죠. 지금 여기 이제 실제 볼 거예요. 여기 이 서비스 이름은 뭐냐면 이더스캔이라는 서비스고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이더스캔? 많이 쓰시나요 혹시? 네. 이더스캔만 잘 써도 거의 블록체인 조회 커리어 이게 정말 괜찮은 서비스고 비트코인도 이걸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죠. 뭐가 있죠? 블록체인.info라고 아세요 혹시? 이건 비트코인 조회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캐시 조회까지 다 해주는데 비트코인 조회도 한참 했었고 그 비트코인 블록 조회하는 툴로 있었고 지금 여기 없어졌는데 옛날에 여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광고 하나 다는데 옛날에 한 달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한 달에 4천만 원. 블록 익스플로러 하나 잘 만들어서 유저들 좀 확보했더니 한 달에 4천만 원. 근데 시장 상황 따라 조금 다릅니다. 워낙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는 사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서 블록 트랜잭션 내용 조회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살아있는 광고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많다. 이더리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더스캔이라는 조회기고 거래소들이 트랜잭션 내역 실제 조회할 때 이더스캔 링크를 많이 땁니다. 잘 돼 있어요. 여기. 뒤쪽에다 어카운트 주소 넣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방금 얘기한 스테이지를 좀 볼까요? 실제 데이터니까 이거 지금 최신 블록입니다. 제가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든 12초 전에 생겼죠. 몇 번 블록이죠?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754만 5617번째 블록이 15초 전에 생겼죠. 들어가 볼게요. 안에 트랜잭션이 몇 개 담겼죠? 168개의 트랜잭션이 담겼죠. 아까 블록 상태 변화 함수 기억하세요? 이 블록 단위로 전체 블록의 스테이시 바뀐 거예요. 뭐가? 스테이시. 각 계정들 스테이시 블록 단위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록에 담겨있는 트랜잭션 168개죠. 아까 그 엡실론 함수 기억하세요? 엡실론 함수? 엡실론 각각의 트랜잭션 167개가 어카운트 상태 각각을 다 바꿨어요. 몇 번? 168번. 그럼 168번 바꾼 상태 변화를 집합적으로 바라보면 블록 상태 변화 함수가 되죠. 네. 쉽게 얘기하면 연산이 168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트랜잭션 하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상태인가요? 역사인가요? 상태를 바꾸는 역사죠. 그래서 역사에 뭐가 담기죠? 구체적인 행위가 담기죠. 행위. 상태와 역사라기보다는 상태랑 행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상태랑 행위. 특정 행위를 하면 상태가 바뀌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상태가 바뀌죠. 트랜잭션은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는 뭘 묘사하고 있냐면 보세요. 0xC9라는 계정에서 0xB5라는 계정으로 많이 보내네요. 52더를 보낸다. 이 행위를 담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이 트랜잭션을 담았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상을 해볼까요? 0xBO라는 계정에 잔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밸런스 값이 늘어나요. 그리고 실제 코어 코드로 보면 어디죠? 이 값이 늘어나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이건 뭐죠? 이 0xC9, 0xB5 어드레스, 식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스캔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를 한번 볼게요. 0xB5라는 계정이 이게 뭐 하는 계정인지. 뭐 계정에 딱히 정보가 없네요.
보시면 여기 코드라든지 이런 항목이 안 뜬 거죠. 그럼 얘는 그냥 개인 키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개인 키로 관리되는 어카운트고, 얘는 잔액 밸런스 항목이 있죠. 잔액이랑 그 잔액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밸류는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가격 조회해가지고 여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정의 잔액이 이만큼 있다 보여주는 거고, 과거에 이 어카운트가 했었던 혹은 이 어카운트와 관련된 행위들이 밑에 쫙 보이죠. 이더스캔 이런 게 편해요. 이런 걸 조회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고이더리움 코어에다가 직접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을 수도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되게. 이게 클릭 할 수 있게. 약간만 편하게 해도 부가가치가 납니다. 자. 지금은 광고가 없는데 좀 있으면 달리겠죠? 네. 얼마 정도 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큰 트랜스퍼를 좀 하나 보고 싶은데, 여기 있다. 보세요. 프롬 계정이 0x76이죠. 근데 2가 누구죠? 그냥 계정이 아니라 컨트랙트 계정이죠. 얘는 코드를 갖고 있는 애예요. 일반 계정은 밸런스랑 주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듯이 코드 해시랑 여기서 보시면, 다시 얘를 보시면 스토리지랑 코드 해시를 갖고 있는 애는 얘를 갖고 있는 애한테 말을 건 거죠. 그럼 뭔가 프로그램한테 명령을 친 거죠. 그 명령이 보통은 뭐죠? 한 90%는 내 토큰의 잔액을 바꿔달라 해요. 토큰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고객들의 잔액을 관리하는 그냥 작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하나. 스토리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저장소죠. 예. 고객들의 잔액 정보를 관리하는. 근데 그 잔액은 이더 밸런스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관리한 잔액이고, 그래서 막 전체 토큰의 토탈 서플라인이 그거 다 어디 기록돼 있죠? 다 여기 기록돼 있어요. 스토리지. 볼게요, 실제 데이터를. 컨트랙트 0x76인데 여기 보시면 이 어카운트는 들어가자마자 옆에 코드 뭐 막 뜨죠. 얘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코드를 볼게요. 알 수 없는 바이너리 값으로 채워져 있죠. 근데 보시면 이 코드를 해석하는 해석키가 코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스위치 투 옵코드 뷰로 하면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한, 이더리움 옵코드 셋이 많지 않아서 컴파일러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옵코드 셋이 예를 들어 자바 JVM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잡합니다. 구조적으로. 옵코드 셋도 엄청 많아요. 이더리움 VM은 P2P로 노드들이 다 돌려야 되잖아요. 옵코드 셋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 사고가 터지면 엄청 크게 납니다. 그러면 분석하긴 좋고 사고 나면 크게 나고, 이게 뭐죠? 머니 메이킹. 돈 만들 찬스죠. 이렇게 이게 기술만 볼 게 아니라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기술이란 게 자기 혼자 갖고 놀면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찾는 사람 있으면 그때 뭐가 되죠? 그때 그걸 하는 사람이 프로인 거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프로잖아요. 혼자 갖고 놀면 아마추어고. 네, 어쨌든 뭐 프로들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옵코드가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바이트 코드 들어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 옵코드들이 관리하는 스토리지 값은 따로 보여주진 않는데, 얘는 ERC20이라는 그 컨트랙을 준수하는,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이 코드를 미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 그러니까 ERC20, 이더리움에서 쓰는 토큰 표준 규약 ERC20이란 게 결국에는 옵코드를 해석하는 규칙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 이더스캔이라는 서비스는 이 컨트랙에서 누가 누구에게 토큰을 얼마 줬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예. 크리에이터는 이 트랜잭션을 만든 사람이죠. 여긴 코드가 없는 거 보니까 이 계정이 아까 그 토큰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보기 어떻게 하죠? 예. 예. 앱하고 스마트 컨트롤 관계가 어떻게? 뭐 보통 근데 그 스마트 컨트롤 디앱으로 좀 사가고 있었는데
이게 대배 범위를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게 일단 컨트랙을 배포하면 저는 그 자체를 일단 던 대비라고 봐요. 근데 약간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뭐냐면 자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HTML 파일만 있으면 서비스인가요? 여기에 DB를 붙였어요. 여기까지 서비스인가요? 혹은 이 DB랑 통신하는 외부 서비스에서 이게 서비스인가요? 애매하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약간 스테이트 트랜지션 시스템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냥 탈중화된 데이터베이스 정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의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저긴 거기 자체도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옵코드 호출 막 자바스크립트에 막 커맨드 라인으로 유저들이 쓰나요?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파이썬 VM 인터프리터 올려가지고 막 집에서 이렇게 유저들이 그렇게 쓰나요? 보통은 다 웹브라우저 켜서 클릭하죠. 거기에 올라가는 얘랑 통신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여기까지 뎁으로 봐야 되나? 혹은 그 뎁도 심지어 불편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내장된 메타마스크라는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인터페이스가 있죠. 걔랑 붙인 게 뎁인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서비스 관점에서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예. 제 질문은 그 하나의 뎁이라고 하는 거가 뎁스토어에 막 게시돼 있잖아요. 예. 하나에 보면 이제 컨트랙트들이 뭐 싱글 컨트랙트가 하나의 뎁으로 매핑되는 건지 여러 개의 컨트랙트가 뎁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 관계. 그거는 그 컨트랙이 큰 프로그램이냐 작은 프로그램이냐 관점인데 제가 스테이트만 말씀드렸지 이 스테이트 간에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할 때 단일 소프트웨어로 된 게 있지만 여러 개 소프트웨어 혹은 여러 개 서버가 통신을 하면서 좀 큰 규모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큰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ICO를 볼까요? ICO도 뎁입니다. ICO도 프로그램이에요. ICO란 뎁은 토큰에다가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정의한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같이 써요. 이 규칙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보통 일반적인 규칙은 뭐죠? 이더를 받으면 거기에 몇 배수를 곱해서 그 받은 사람에게 토큰을 발행해 준다죠. 그럼 두 개의 컨트랙으로 이루어진 뎁인 거죠. 이걸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확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커다오 같은 팀, 거기는 스테이블한 커런시를 만들잖아요. 이더를 담보로 해서 이더를 담보로 발행하는 토큰을 만듭니다. 단일 컨트랙트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되게 큽니다. 컨트랙트 구조 자체가. 토큰도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걸 버너블하게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태우거나 없애기. 민터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체 토탈 서플라이를 관리자가 지정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계정에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 계정을 프리즈 시키거나 동결하는 거죠. 약간 중앙은행이 계좌 동결시키듯이 이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 라이브러리 컨트랙트로 빼서 막 여러 개 컨트랙이 상호작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단일 컨트랙 그냥 짱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설계할 수 있으면 이제 이더리움 엔지니어 혹은 스마트 컨트랙 엔지니어 이더리움의 응용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방법론들이 있죠. 저희 회사 블로그에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팀 블로그에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럼 좀 답이 좀 됐나요? 네. 예.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어카운트 하나가 객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프로그래밍의 객체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객체에 대한 보통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하면 객체는 뭘 가지고 있죠? 행위랑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상태는 스토리지에 기록돼 있고 행위들은 코드에 기록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저장 안 합니다. 아까 그거를 그냥 생으로 박지 않아요.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관리합니다. 고이더리움이랑 코어는. 옐로우 페이퍼는 이더리움 코어의 스펙을 담고 있는 문서라 그랬죠. 그래서 스테이트의 어카운트 이거 뭐죠? 스토리지죠. 스토리지는 트라이니까 뭐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L1 함수가 콜랩스 함수니까 이건 그냥 뭔가 조회하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L1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키밸류로 되어 있는데 키 값은 K이시니까 샤3를 씁니다. 캣각 함수, 샤3 함수.
아시죠? 샤3, 샤2랑 샤3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객학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실제 밸류 값들은 RLP로 인코딩을 해놔요. 그래서 바디는 RLP 인코딩된 밸류 값으로 돼 있고 식별자는 샤3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스토리지를 읽어와요. 이 스토리지 레이아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물 되게 많이 쓰여요. 이것 때문에 보안사고 되게 많이 터집니다. 이걸 모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토큰을 만들었어요. 토큰을 만들었고 토큰의 스토리지가 쭉 담기죠.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스토리지는 밸런스를, 고객들의 밸런스를 관리하는 스토리지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인덱스에. 두 번째는 이 토큰을 쓰는 유저들의 어드레스 정보들을 담았다고 얘기해 볼게요. 순서가 이렇게 담기는 거죠. 쭉쭉. 근데 요것들을 키밸류랑 이 컨트랙이 처음 배포될 때 그 레이아웃을 정하거든요. 레이아웃을 정하는데 만약 거기에다가 특정한 값을 읽을 때 그 잘못된 그 레이아웃을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이거 관련된 이게 컨트랙트 오디팅 패턴 중에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점검해 주는 거죠. 오디팅이라는 직업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오디터? 네. 얼마 전에 거래소가 토큰 하나 상장했는데 이중지불 문제 생겨가지고 거래소 손해가 30억이 났어요. 토큰 시총이 100억, 200억인데 그중에 30% 사고 나면 30억 사고 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거래소들이 토큰을 상장시키기 전에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전에 오디팅 보고서를 한 편, 두 편 이상 요청합니다. 이 토큰 컨트랙이 지장 없다. 이 품은 하나만 틀려도 있잖아요. 트랜스퍼 함수 있죠. 토큰의 트랜스퍼 함수. 내 잔액을 10 줄이고 상대방 잔액을 10 높여야 되는데 코드를 내 잔액을 10 줄이고 상대방 잔액은 20 높인다. 짤 수 있죠. 딱 한 줄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짠 토큰을 상장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죠? 보낼수록 배가 되는 토큰이 되죠. 이게 문제가 근데 되게 별거 아닌데 조금만 생겨도 문제가 만약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이고 그게 문제가 터질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든 상태에서 충분히 거래량이 커졌다. 근데 문제가 터졌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고 규모가 1억, 2억이 아니라 이게 프로젝트가 꽤 커져서 시총이 막 100억대 이렇게 되면은 막 이걸 아는 해커들이 이걸 이용해서 단위가 10억, 20억 단위 사고가 터집니다. 빠르게 출금해서 다른 데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다른 계정을 보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 모네로도 바꿔요. 모네로도 바꾸면 추적 안 되니까. 네. 아니면 제트캐시 이런 거. 사고 굉장히 순식간에 하고 빠르게 터지는데 거기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오디팅 보고서를 요청하는데 이더리움이라는 게 워낙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기 쉽게 애초에 설계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개발자 프렌들리한 프로젝트예요. 스마트 컨트랙 토큰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죠. 요즘 책 한 권만 보면 하루면 배웁니다. 솔리디티 배포하고 잘 만드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저희는 오디팅을 뭐라고 하냐면 약간 오디팅하는 느낌, 약간 기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간 미사일이나 항공기 소프트웨어 보는 느낌으로 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미사일이 뜨면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사고가 크게 터지죠. 항공기 떴는데 소프트웨어 잘못되면 사고가 크게 터지죠. 별거 아닌 건데 토큰이라는 게 뭐 컨트랙 해봐야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검수하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고서 하나 써주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요즘의 부가가치가 더 커요. 이 초보 개발자들이 많아지면서 잡스러운 코드가 많이 쌓일수록 이걸 검수할 수 있는 오디터 팀들의 역량이 점점 커지고 건당 꽤 많이 받아요. 저희도 건당. 네.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내부 구조들을. 짤 수는 있는데 잘 짜는 건 전 다른 문제다. 제가 비즈니스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약간 전체 수업 흐름에 좀 맞추기 위해서 재미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키밸류의 스펙은 32바이트고 이 밸류 값은 자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으로 다룬다. 이게 32바이트인 이유가 있죠. 캣각 함수가 몇 바이트죠? 256비트죠. 그러니까 32바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하나 읽어볼게요. 어카운트가 코드가 없다면 이 어카운트는 익스터널 어카운트 혹은 논 컨트랙 어카운트다. 쉽죠?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카운트에 코드 해시 값이 없으면. 아까 봤죠? 아까 어카운트에 들어가는데 코드가 없는 게 있잖아요. 걔는 익스터널 어카운트 EA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스테이크 콜랩스 펑션은 뭐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코어에서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어카운트의 KC, 그러니까 샤 함수를 돌린 값이 식별자고, 여기에 nonce, balance, storage root 코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RLP를 칩니다. RLP는 인코딩이에요. 인코딩 아시죠? 인코딩. 대표적인 인코딩 뭐 있죠? 웹에서 많이 쓰는 인코딩,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베이스 64? 네. 인코딩이란 건 뭐죠? 인코딩이 있으면 디코딩이 있죠. 그냥 표현형을 바꾸는 거예요. 예, 예. UTF도 인코딩이죠. 예? 표현형을 바꾸는 겁니다. 샤 함수랑 달라요. 예,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죠. 인코딩 함수는 양방향 함수죠. 예, 양방향 함수입니다. RLP도 인코딩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인코딩 방식인데, RLP가 되게 특이한 게, RLP는 인코딩을 보자마자 이 아키텍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더리움 위키에 가보면 RLP에 대한 스펙들이 나와 있고, RLP 한번 만져보셔도 좋아요. 예. 사실 인코딩 방법 중에 하나다. 비트코인에서도 인코딩 얘기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베이스 58 인코딩 얘기가 나오죠. 뭐 할 때 쓰죠? 비트코인 주소 마지막에 봤을 때 베이스 58이죠. 베이스 64는 많이 들어봤는데 웹에서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웹페이지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쭉 하면 퍼센트 막 뜨잖아요. 이거 베이스 64 인코딩이잖아요. 근데 베이스 58은 뭐지 그럼? 4개 빠졌네요. 네. 6개가 빠졌네요. 6개. 뭘 뺐냐면 비트코인에서는 I랑 L 1 뭐죠 이거? 서로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걸 뺍니다. 예.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그게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비트코인 주소를 외워서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헷갈리게 쓴다 그래도 뭐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베이스 58 인코딩을 씁니다. 비트코인에서 주소를 다룰 때.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스테이트의 컨텐츠를 저장할 때, 스테이트의 바디를 저장할 때 RLP라는 인코딩을 쓴다라는 거고, RLP 인코딩이 어찌됐건 재밌습니다. RLP 인코딩은 제일 인코딩 각 값들의 헤더 값에 이 값의 길이를 먼저 선언을 하고 해요. 그래서 RLP 인코딩은 딱 눈으로 보면, 보통 인코딩이란 게 내용이나 표현형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RLP 인코딩은 구조를 인코딩합니다. 구조를 인코딩하는 그런 구조가 볼 수 있어요. 여기 RLP 인코딩에 대한 설명이 블록에 있어요. 어펜딩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 RLP 구현체도 있습니다. 재단에서 배포했던 거. ABC 하나만 인코딩 딱 해봐도 이게 이렇구나 느낌이 팍 와요. 시간 나시면 해보시면 되고요. 자, 밸리디티 펑션이죠. 어떤 스테이트이 변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밸리드하다는 거는 좀 다르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건 인밸리드죠. 1 더하기 1이라는 상태가 더하기를 쳤는데 3이 되는 건 인밸리드한 상태잖아요. 로직이 그냥 망가진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됐어요. 얘는 밸리드한 상태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어카운트에 대해서 어떤 어카운트 A는 공집합이 아니거나 주소가 20바이트, 식별자가 20바이트 그리고 밸류 값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어카운트는 존재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아까 이더스캔에서 여기서 저 어카운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더스캔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컴퓨터에서 그냥 아무 프라이빗 키나 만들어서 그걸로 주소를 만들어 볼게요. 걔를 이더스캔에 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적어도 이 스테이트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300기가 되는 데이터 그 안에 적어도 포함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 하나 이뤄져야 되고,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뭐가 생겨야 되냐면 식별자랑 밸류 값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어카운트는 이더리움 스테이트상에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는 게 내가 내 컴퓨터에서 프라이빗 키로 어드레스 만들었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받는 걸 통해서 주소랑 밸류 값이 스테이트에 기록이 돼 있어야 이 어카운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명시한 거죠. 되게 멋있게.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 밑에는 각각의 값들에 대한 스펙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xn이 p의 256이죠. 이건 뭐죠? p가 아까 그 이진수거든요. 2의 256승이니까 특정, 제가 아까 논스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어카운트가 제일 처음에 논스 값이 0이에요. 트랜잭션 하나 날리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더리움의 스펙은 어카운트가 날릴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몇 개다? 2의 256개다. 예. 2의 256개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예. 어카운트. 이게 근데 현재 스펙인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이 어카운트가 이걸 넘어가는 트랜잭션은 날릴 수 없는 겁니다. 월드 스테이트. MT 어카운트 개념이 있네요. MT 어카운트. 이게, MT랑 데드를 정의하는 이유가 사실 뭐냐면, 이게 약간, 여기 밑에 프리컴파일 컨트랙이라고 있죠. 이건 약간 뭐냐면, 그 영어에 약간 예외 있죠. 예외. 약간 영어 문법 공부하다 보면, 다 이제 뭐 SV 이렇게 가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외가 엄청 많죠.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 문법이. 약간 그런 거예요.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연산하기 힘든 어떤 연산들을 미리 컨트랙트 상에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미리 내재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도 내장 프로그램이 있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이 컨트랙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식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0x0부터 지금 6개인가요? 6개 맞죠? 6개 프리컴파일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 있냐면 샤 함수 있고요. 샤를 이더리움 가상머신 VM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워드랑 스택 때문에 잘 안 돌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프리컴파일로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샤 함수 있고, 그 다음에 일렉틱 커브 관련된 함수도 있어요. EC 서브, EC 애드. 네. 그 타원 곡선의 저기 뭐죠? 이걸 그 수학 용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타원 곡선의 그 범주 안에서 연산할 수 있는 그 연산 함수들을 몇 개를 박아놨어요. 그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기술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프라이버시랑 영지식, 그 다음에 암호화 관련된 함수들을 스마트 컨트랙에서 처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프리컴파일 관련된 함수들은 아마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번에 컨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때도 2개인가 추가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이쪽에 이제 좀 샤 함수 아니면은 뭐 일렉틱 커브 함수, 뭐 일렉틱 커브 페어 함수, 이런 함수들, 암호 관련된 함수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T랑 데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프리컴파일이 나왔냐. 밸런스가 없고,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가 있고, 코드는 있어요, 근데. 어카운트 주소도 있어요. 스토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예외적인 상황이 생겨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MT랑 데드 이런 걸 쓰는데요. 뭐 어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라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컴파일 컨트랙트 때문에 만약 또 이건 좀 어드밴스드한 논인데, 이더리움이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를 새롭게 추가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하드포크를 해야 돼요. 하드포크. 왜냐면 스펙이 바뀌었잖아요. 거대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새로운 연산이 추가됐으니까 이건 스펙이 바뀐 거죠.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하드포크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지금 여태 4년 동안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5번?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면 업그레이드가 3년 동안 5번, 6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 메인 체인의 어떤 스펙을 변경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 되게 큰 작업이에요. 근데 이 크다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되게 웃긴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이더리움 노드가 7,800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POW라는 알고리즘 자체는 51% 노드 이상 점유를 해야 그 상태가 밸리드하다고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태가 어째 컨트래딕트한 2개의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사람 잔액을 보내는데 나는 안 받았어. 나는 받았어. 누가 옳은가요? 모르죠. 일단 그 상태에서는. 근데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전체 51%의 해시 파워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스펙을 새로 넣으면 2개의 상태를 특정 연산 혹은 특정 상태에서 2개의 컨트래딕트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고, 이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7,800개 노드에 51% 이상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만약 이더리움 재단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노드가 그걸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재단은 자기 버전대로 가는 거고 커뮤니티는 자기 버전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나온 게 뭐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뭐 기타 등등, 비트코인 썸띵. 계속 튀어져 나왔죠.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메인넷에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약간 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 자주 못 하잖아요. 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프리컴파일 컨트랙트에 원래 4개였어요. 코드가 4개, 5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이게 지금 6개, 7개 늘어나거든요. 한두 개씩. 그게 만약 업그레이드가 그 업그레이드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 이더리움 노드, 그다음 이더리움 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설득을 얻지 못하면, 즉 이더리움 파운드 이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신뢰를 잃으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 내가 여기에 프리컴파일 컨트랙트에 새로운 기능, 진짜 필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 쓰고 싶어요. 이더리움 코어를. 맵리디스 함수를 프리컴파일에 정의해서 넣습니다. 0x0078번에다가.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다고 공표를 해요. 자, 이더리움 재단이 밀어붙이는 업그레이드랑 제가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공표한 업그레이드랑 누가 이길까요? 재단이 이기겠죠. 거기에 정치력이 더 세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건 블록체인,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되게 재밌죠, 이게. 네. 시스템이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 상태가 밸리드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 그 다음에 특정 상태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서로 부딪힐 때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할 때 분리돼 버립니다. 근데 분리된 게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비트코인 썸띵이 작년에 한 40개쯤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 거래되는 건 몇 개 안 되죠. 비트코인 캐시 뭐 몇 개 포함해서 세구인 논쟁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정치 투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 투쟁에서 살아남은 애가 몇 개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컴파일이 그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칠 수 있죠. 네, 미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뒤쪽에 VM 파트가 있는데 이더리움 VM이 그 워드랑 스택이랑 이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게 VM을 그 P2P 시스템에서 전부 다 모두가 동일 로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라이트한 V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샤 함수를 현재 이더리움 VM 스펙으로 돌리려면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컴파일 컨트랙은 그냥 그 로컬에 있는 그 리소스를 활용해서 그냥 연산을 해요. 그냥 그렇게 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더리움을 깔면 파이썬에 있는 그 ECC 관련된 혹은 뭐 그런 함수들이 일렉틱 커브 관련된 함수들이 로컬에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행되지 VM을 통해서 수행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너무 과한 연산을 넣으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트랜잭션인데 제가 계속 상태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행위를 다뤄야죠. 그러니까 상태랑 행위, 상태랑 혹은 역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 상태들을 다루는 어떤 규약이 뭔가, 용어가 뭔가, 언어가 뭔가, 요거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그 트랜잭션은 딱 두 종류예요. 메시지 콜이랑 컨트랙 크리에이션 두 종류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심플. 받는 사람이 없으면 컨트랙 크리에이션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 변화를 하는데 보통 트랜잭션이 from to 이건 기본이잖아요. 내 계정이, 내 어카운트가 누구의 상태를 바꾸겠다. 여기서 기본이죠. 여기 이제 밸류를 섞으면 밸런스를 바꾸는 거고 상호 간에. 아니면 그 밑에 특정한 코드를 담기면 이제 뭐 상대방 프로그램 어떤 스토리지 값들을 바꾸겠죠. 이런 건데 컨트랙 크리에이션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딱 코어가 트랜잭션을 받아들이자마자 일단 투필드부터 확인해요. 투필드부터 확인해서 받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컨트랙 만드는 거구나 하고 바로 컨트랙을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구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if문으로 해가지고 트랜잭션 받자마자 투필드 체크하고 없으면 컨트랙 만드는 로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 상태 그 스테이트의 상태를 바꾸는 게 이런 로직으로 처리됩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구현상으로 분류된 개념이에요. 대부분 메시지 콜입니다. 대부분.
또 이게 또 스펙이 나오는데, 이게, 유저들이 주로 쓰는 값들은 뭐냐면, 논스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논스 신경 안 쓰고, 보통 유저들이 쓰는 값은, 여기 프롬이 왜 안 보이죠? 프롬이 빠졌네요. 이제 프롬 to value, 요거 3개 정도 하면 이더리움 보내는 트랜잭션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트랜잭션에 논스랑 그 가스 프라이스, 게스 리밋, 그 다음에 VRS 값, 그 다음에 뭐, 이닛 데이터 필드는 보통 비어 있고요. 네. 여기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얘는 없어도 되는데, 얘는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논스 이런 거 신경 써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날려보셨으면은, 논스는 보통 신경 잘 안 써요. 그거는 내가 쓰는 클라이언트가 블록체인에 이 어카운트에 논스 값을 불러와서 거기 1을 더해서 트랜잭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메타마스크 혹은 이더리움 지갑으로 쓰이는 마이더 월렛 혹은 마이크립토 같은 프로그램들이 뭐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됐건 뭐가 됐건 근처에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이 어카운트 현재 논스 값이 몇이야? 물어보고 3이면 오케이 4 이렇게 시작해서 트랜잭션을 날립니다. 무조건 커야 돼요. 스테이트에 기록된 논스보다 커야지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됩니다. 네. 가스 프라이스랑 가스 리밋은 뭐냐면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가스 리밋이랑 가스 프라이스는 이 트랜잭션이 소모하는 수수료예요. 수수료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도 트랜잭션 날릴 때 수수료를 책정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 변화를 요청을 했는데 불특정 다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태 변화를 요청을 하겠죠. 그럼 누굴 먼저 담아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당 10개인데 100명이 상태 변화를 다 요청해요. 누굴 먼저 담아줄까?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담느냐 마느냐 여부는 가장 높은 지불 용의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랜잭션은 그냥 그 자체로 옥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은 옥션이에요. 그래서 가스 프라이스가 내 입찰가입니다. 내 트랜잭션이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멋있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스테이터스 ICO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스테이터스라는 프로젝트 있습니다. 한 22건 정도 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호주인이랑 뉴질랜드 2명 창업자가 있고 한국에도 몇 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ICO 하기 전에 제가 미덥도 열어서 도와주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코리안 웨이 하면서 소맥도 말아주고 이랬었는데 이 팀이 ICO를 했는데 3천억인가 보였어요. 30분 만에. 이더리움을 3천억 칠. 근데 그 30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트랜잭션 피를 500만 원 낸 분이 있어요. 이분은 ICO에 들어가서 이 ICO 내 이더를 주고 토큰을 받죠. 이 토큰을 팔면 500만 원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랜잭션이 몰렸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거기 ICO 30분 만에 몇 천억이 모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들이 날아갔겠어요. 내가 먼저 포함되기 위해서 기꺼이 트랜잭션 피를 500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들이 저희 팀의 데이터 분석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트랜잭션 피를 분석했는데 그리고 비탈릭도 분석을 많이 합니다. 비탈릭이 개발자로 알고 계시는데 파운데이션 팀, 코어 팀한테 물어보면 경제학자로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또 경제학 전공했잖아요. 근데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재밌는 게 트랜잭션 피는 대부분 동안 스테이블해요. 뭐 지금 크립토 커런시 가격 변화가 엄청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 변화의 변동폭보다 가격 변화의 분산폭보다 트랜잭션 피의 분산폭이 훨씬 큽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탈릭이 쓴 글이 뭐냐면 Fixed fees are not that bad. 고정 가격도 생각보다 나쁜 정책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찰이란 가격 정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블록체인이란 게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를 이제 내가 트랜잭션을 알렸다는 건 상태 변화 요청을 했다는 거고 연산의 일부를 쓰겠다는 건데 그럼 이거를
프리라이딩을 할 수 있죠. 만약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내 상태 변화를 막 내가 수천 개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아주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죠. 만약 이더리움 스킴 자체가 연산에 대해서 피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게스 리밋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네, 게스 리밋을 크게 잡아야 되고 그 게스 리밋 단위에 게스 플라이스를 곱하면 이더가 나와요. 웨이가 나와요. 웨이. 그리고 그만큼 피로 빠지는 거예요. 밸런스에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공재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피를 고정 가격으로 하거나 혹은 피가 너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돼서 누가 먼저 할지도 모르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피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너무 낮을 때 그냥 가격 정책 자체가 너무 낮을 때 공격당할 수 있죠. 이더리움에 보면 스프리스 드래곤이라는 하드포크 있었는데 걔가 게스 테이블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 하드포크였는데 그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공격당한다는 게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트랜잭션에 예를 들어 근데 이 정책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이더리움 이게 20조 원 정도 되는 시총이 되잖아요. 이 시총에 내가 대부분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의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어요. 나는 비용을 용의를 낼 수 있잖아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토큰에 대한 분포가 유저들에 대한 분포가 잘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뭐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소득 분배 이런 용어들. 어카운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펼쳐져 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 시스템을 마비시킬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이 시스템이 붐비느냐 안 붐비느냐 혹은 이걸 의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느냐 안 붐비느냐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이걸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 논리로 받아봤을 때 소득 분배를 해야 되죠. 갑자기 무슨 대선 정책 같은데 소득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 특정 파티가 너무 많은 수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심지어 경제적 이득은 나중에 뭐 하고서라도 능력이 있는 거죠. 되게 뭐랄까요? 그럼 취약한 솔루션이 되는 거죠. 퍼블릭 블록체인을 판단을 할 때 그래서 ICO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왜 ICO가 나오지? ICO는 뭐 돈 한 번 땡기는 수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ICO라는 거는 단순히 개발팀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세레머니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다수의 유저들에게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라운드를 마련해주는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다른 데서 유치할 수 있으면 토큰을 다른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한다든가 뿌려서 균등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어드랍이 엄청 유행했었죠. 특히 이오스 진영 쪽에서. 이오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오스 기반 프로젝트가 이오스 양에 빌려서 에어드랍을 뿌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ICO하는 프로젝트 중에 일부는 본인 토큰 발행량의 일부를 이더리움 보유량에 빌려서 뿌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일단 유저만 많이 확보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약간 좀 트랜잭션을 엄청 많이 날려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미세고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를 들고 있으면 오랜만에 계정에 들어가 보면 뭐 다른 게 막 많이 무슨 뭐 이자 붙듯이 막 다른 토큰 막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씁니다. 이게 다 기술이랑 그 경제 논리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VRS는 다시 돌아와서 VRS는 서명값입니다. 서명값이고 이니시랑 데이터는 둘 중 하나만 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데이터인데 트랜잭션으로 보면 그냥 데이터 필드입니다. 데이터 필드인데 to가 없으면 init으로 해석되고 to가 있으면 데이터로 해석돼요.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여기 담긴 데이터와 얘가 만약 to 필드가 컨트랙에 호출을 한 거라면 얘에 대한 데이터와 그 to의 어카운트 어드레스가 갖고 있는 그 코드를 비교해서 로직을 수행을 하겠죠. 얘는 명령을 준 거잖아요. 명령을 주고 그 어카운트라는 객체의 행위를 자극한 거죠. 그럼 어카운트가 어떤 코드 로직에 의해서 수행되겠죠. 그럼 이걸 뭔가 해석할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더리움 가상머신이에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솔리디티로 짜고 있어요.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레이어 2를 만들 때 활용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그거는 타치하고서라도 어찌됐건 그런 로직으로 돌아간다. 이게 행위다. 행위의 스펙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블락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는데 또 잠깐 또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혹시 질문도 좀 예,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공개. 예. 예. 만약에 런스가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 만약에 런스가 카메라 보고 말해. 만약에 런스가 최대값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EA 256선을 넘어가게 되면 인밸리드 트랜잭션이고 아무런 상태도 바꾸지 못합니다. 어카운트가 보낼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256개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에어드랍이 작년에 진짜 많이 봤는데 예. 그게 진짜 요즘에 안 좋게 보이는데 악용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냥 무조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부작용이 있죠. 네, 부작용이 있고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ICO만 금지했죠. 물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라 그러면 뭐 법으로는 안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죠. 이게 분위기니까. 중국 정부는 에어드랍도 금지했어요. 뭔가 폐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되게 다양해요. 근데 모든 사실 폐해의 원인은 뭐냐면 펌프 앤 덤프예요. 펌프 앤 덤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놓고 다 던지고 치고 빠지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크립토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기존의 금융시장은 더했죠. 사실은 이제는 금융시장 현재도 사실 더한 문제가 있고 그런 용식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데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찾아보시면 좀 나올 거예요. 네. 안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안 하고 이오스는 에어그랩이라고 트랜지션 한번 날려줘야 또 받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